네, 2023년 1월 21일 이정훈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국제정치의 역설을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냉혹한 국제정치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UAE의 주적은 이란이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대한민국을 구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냉혹한 국제정치, 조만간 제가 며칠 전에 방송했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제2의 러일 전쟁이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봄이 오기 전에 대반격을 할 것이다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예측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을 앞두고 새로운 군사 시험을 준비하는 걸로 보입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북한은 분명히 러시아의 무기를 공급할 것이다. 러시아는 북한의 무기를 구입할 것이고 또 북한 사람들을 용병으로 쓸 것이다 라는 예측을 했었습니다. 이게 사실로 밝혀지네요. 미국 시간으로 20일 미국 NSC 전략소통조정관이 브리핑을 갖고 우리는 북한 관리들이 러시아의 전쟁 기업이죠. 와그너에 무기를 제공한 사실을 안다. 그리고 와그너가 북한이 와그너에 무기를 제공했다는 것을 부인하는 증거를 제시하겠다면서 공개를 했습니다. 전쟁 기업, 용병회사, 등등으로 불리고 있는 와그너 그룹이 지금 왜 러시아가 쓰는지 이제 모든 게 아니지만 상당 부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NSC의 이 관리는 전략소통조정관, 이름은 존 컵입니다. 하도 이름 복잡하니까 건너뛰고요. 이 NSC 관리는 뭘 공개했는가 하면은 러시아 열차가 2022년 11월 18일 블라디보스톡에서 조금 더 서남쪽으로 가면 핫산이 나옵니다. 핫산에서 두만강 철교를 건너면은 제가 그 바로 건너편까지 갔는데 북한에 두만강역인가 있습니다. 두만강역을 지나면 심포를 통해서 평양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러시아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러시아 철도는 우리나라 철도보다 약간 더 넓습니다. 광폭입니다. 열차 궤도가 더 넓어요. 우리는 표준 궤도인데 걔네는 광궤라 그래서 좀 더 넓은 궤도를 씁니다. 그래서 러시아 열차가 핫산까지는 그냥 오겠죠. 거기에서 철교를 건널 때 표준궤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을 드나드는 러시아 열차는 기차 레일이 줄어드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 화물차나 계차도 이렇게 바퀴를 오그라뜨렸다가 벌릴 수 있도록 이렇게 된 차량들이 있어요. 대차들이 있어요. 그걸 이용한 걸로 보이죠. 아무 기차는 못 들어갑니다. 기차는 레일을 달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 기차 열차가 북한으로 이동하는 사진을 공개했고 11월 19일 북한은 이 열차에다가 컨테이너를 적재해줬다. 컨테이너라는 거는 열차에 올리는 화물 뭐라 그래야 되나, 창고라 그래야 되나, 그런 개념이죠. 그 안에는 뭐가 들었는지는 북한이 알겠죠. 근데 아마 그 컨테이너에 치는 것도 찌렀겠죠. 근데 북한도 바보가 아니니까 컨테이너에 무기를 집어넣을 때는 그건 실내 지붕인 데서 했겠죠. 어쨌든 이 컨테이너를 실어줬고, 아까는 이제 그 대차라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 차도 올려서 못 끌 수 있고 컨테이너 올릴 수도 있고 하는 거. 컨테이너 싣고 다니는 그 화물차들 많이 보셨죠. 그건 대차가 갔는데 거기다가 다음날 북한이 컨테이너를 실어줬고, 그리고 이 열차는 러시아로 돌아갔다. 그리고 이 NSC 관리는 이 컨테이너는 와그너 그룹에 전달됐다. 와그너 그룹이 사용하는 거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입니다. 따라서 유엔이 결정한 것은 철저히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은 북한은 거듭된 핵실험과 WMD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유엔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소련, 러시아도 참여한 그 이사회는 여러 번 결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산 무기를 구입하지 말라라는 것은 유엔 결의사항이고 제재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자기네가 안보리 이사국이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네는 구입하지 않고 용병그룹 또는 전쟁회사인 와그너 그룹이 구입하게 만든 거죠. 아주 잔머리를 쓴 겁니다. 잔머리를 쓴 겁니다. 그래서 와그너 그룹이 지금 러시아군과 더불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 군들은 러시아 젊은이들을 징집해서 지금은 일단은 이제 러시아도 모병제니까 모병한 군인들을 싸우지만 이제 동원들을 하고 있죠. 와그너 그룹은 어떻게 군인들을 만들었나? 미국의 용병회사 전쟁기업들은 상당한 돈을 주고 전쟁 경험이 있거나 군 복무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뽑았죠. 봉급도 많이 주고. 그래서 미국의 특전사 UDT 출신 또는 뭐 이러한 부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미군과 더불어 작전을 했습니다. 근데 미군이 하는 정규군이 하는 작전은 공지기동전 뭐 하듯 전면전 아주 고급 전투를 한 거고 이 용병 기업들은 들어가서 좀 뭐 게릴라전 같은 거 쉽게 말하면 잔적 소탕 그런 전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직접 사람 대 사람이 부닥치는 거니까 더 잔인한 전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와그너 그룹은 미국의 용병 기업과 달리 그 구성원들을 어떻게 했느냐? 90%가 수감자, 죄수들입니다. 죄수들에게 이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고용하면 남은 형기를 면제해 주겠다. 이 중에는 사형수도 있을 수 있고 무기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수, 뭐 한 1, 2년 살겠다 형 받은 사람들은 굳이 여기 들어가서 목숨 걸 필요가 없죠. 근데 뭐 평생을 감옥에 있거나 사형받아야 될 사람이라 그러면은 한번 와그너 그룹에 지원해서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6개월만 살아남으면은 자유인이 되니까 해볼만 하죠. 이리 죽나 저리 죽나 동지에 죽으나 뭐에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위기에 처하면은 항복을 하지 않고 잔인하게 살해를 합니다. 근데 와그너 그룹은요, 이 와그너 그룹의 그 CEO라 그럴까 대장이 프리고진인데 이 사람은 이제 과거 푸틴의 측근이었고 푸틴을 위한 그 요리사였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 친구는 또 사업을 했는데 아프리카에서 광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와그너 그룹 용병들이 주로 싸우는 곳은 우크라이나의 광산지대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중에 일부를 러시아군이 점령했죠. 그리고 그쪽을 독립국가로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루안스키 공화국 또 뭡니까? 루안스키하고 생각이 안 나요. 두 개 공화국으로 선포한 적이 있죠. 그러면은 그 공화국으로부터 나중에 그 광산 자기네가 점령한 기업에 광산권을 따내겠다는 게 와그너 CEO인 프리고진의 생각이겠죠. 상당히 잔인하게 싸웁니다. 이 죄수 부대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미국과 유럽은 상당히 인권을 지키고 세계 경찰을 자처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UFC 격투기가 있죠. 격투기 보시면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잔인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피가 튀고 뼈가 꺾어지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잔인해도 그런 스포츠는 별로 지키지 않죠. 근데 서양인들, 미국인들은 즐깁니다. 그전에는 복싱이 있었고 레슬링도 있었고 상당히 거구들이 부닥치면 그 힘과 힘에 의해서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미국은 그런 걸 보고 즐기고요. 우리나라에서 재벌 2세들이 한 고등학교나 뭐 그 나이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또는 그 직후에 미국으로 많이 유학 가면은 흔히 빠지는 게 뭐냐? 마약에 빠집니다. 왜 빠지는지 아십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훨씬 더 아까 말한 대로 UFC를 즐길 정도로 우리보다 더 폭이 넓은 사회입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사회는 총기도 가지고 다닐 수가 있죠. 훨씬 더 폭이 넓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약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한국에서 재벌 청소년이 미국 가면은 사람마다 다 계급이란 게 있잖아요. 계급이 없다고 하지만 계급이 있죠. 부유한 아들이 가면 그쪽에 부유한 아들들하고 친구가 되죠. 그럼 그쪽에 부유한 아들들은 보통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걸 즐기면서 크죠. 이쪽 보통 집 아들들이 한 열 몇 살 때 뭐 수영하고 논다면 그때 그 친구들은 어린 시절에 이미 다 경험하고 그때쯤은 뭐 승마를 한다든지 또는 뭐 골프를 한다든지 이렇게 더 폭이 넓어지죠. 그 다음에 하는 게 거의 청소년 말리게 하는 게 이제 마약들을 해보는 것 같아요. 돈이 있고 하니까 또 비밀스럽게 해야 되니까 돈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걸 즐기면서 이 친구들은 어디까지 즐기는지 빠지지는 않는 거예요. 적당히 즐기면 다 빠져나왔고 그 다음부터는 또 사회생활 하는데 큰 문제 없고 또 자신의 경험이 여러 가지를 어린 시절에 해봤기 때문에 사업 영역이라든지 발상 자체가 굉장히 넓은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재벌의 아들이라고 해도 뭐 골프도 쳐보고 뭐 수영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보겠지만 마약까지는 못하죠. 근데 미국에 가서 처음 만난 상당히 여유 있는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걸 권유받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못 태어나오면은 범죄인이 되는 거죠. 제가 이음 말씀드린 거는 미국이라는 사회는 굉장히 폭이 넓다. 이 죄수 부대를 설명하려고 좀 이걸 빙 돌아갔습니다. 죄수들을 뭐 무기수나 사형수들을 전쟁에 투입해서 가장 위험한 전투를 맡겨서 승리를 하자는 것은 서양에서 먼저 시작된 하나의 제도였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독일군은 999 아프리카 경보병 사단이겠죠. 띨레방가 사단, 여단도 유동하면서 그런 죄수 특수부대를 만들어서 그냥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못 읽겠다 독일어라서 스트라브 바탈리온 스트라브가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스트라프 대대를 운영한 적이 있고 미국도 갈바나이즈드 양키즈라 그래갖고 미국 사람들도 자기 스스로 이제 자기를 비하할 땐 양키라 그러는데 죄수니까 양키라 그러겠죠. 그래서 갈바나이즈드 양키라 그래서 그런 죄수 부대를 운영한 적이 있고 독일도 아까 2차 대전 때 두 가지를 했어요. 군에서 군 교도소에 있는 죄수를 쓰기도 했고 우리로 얘기하면은 법무부가 이제 교도소를 관리하잖아요. 거기에 있는 죄수를 인용한 적도 있습니다. 걔네들은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은 행정부에서 교도소를 운영하니까 거기에 있는 교도소 죄수 부대하고 군 교도소에 있는 죄수 두 개 부대를 운영했는데 이 소련군의 죄수 부대는 대대 단위로 편성해서 굉장히 악명이 높았습니다. 아주 공격적이었고요. 독일군을 치는데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도 아프리카 군단을 운영한 사실이 있고 지금 영국은 가끔씩 네팔 용병을 쓰기도 하잖아요. 네팔 용병은 죄수는 아니지만 상당히 날렵한 부대죠. 프랑스 또한 아프리카 경보병 대대라 그래서 썼고 죄수연대를 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자들은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딱 하자마자 그래 잘 안 풀리면 분명히 죄수 부대 쓸 거야 하다가 이제 와그너 부대를 참전하는 걸 지켜보고 있는 거죠. 미국은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라크와 전쟁할 때 죄수 부대를 만들 수도 있는데 뭐 그럴 필요도 없고 또 그게 비난이 많으니까 뭐랍니까? 용병회사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전쟁 경험이 많은 사람들, 베테랑들로 만든 회사를 구성하게 해서 그걸 미 국방부가 고용해서 특정 지역에 평경 작전을 맡긴다든지 그렇게 했던 걸 그렇죠. 더 발전된 거죠. 하여간 미국이란 사회, 유럽이란 사회는요 사람 장사의 달인입니다. 뭐 인신매매에 대해서는 저도 기자하면서 많이 취재해봤지만 가장 대표적인 인신매매는 노예죠. 미국 영화 루츠 뿔이라는 게 있었는데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짐승처럼 잡아서 딱 관 같은 데다가 겨우 잠만 자게 하면서 배에 태워갖고 아프리카로 끌고 가서 노예로 했고 도망가면 잡기 위해서 낙인을 찍고 그거 상당 오랜 기간 하다가 시빌워 남북전쟁이 일어나니까 노예를 전투요원으로 쓰기 위해서 해방시키고 그리고 지금 미국의 흑인 사회를 만들게 해줬죠.
그런 노예를 동원했던 사람인데 뭐. 그러니까 서양인들의 이 사고폭과 경험폭은 문화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상당히 넓게 봅니다. 여기에서 동양은 못 따라가죠. 동양에 제가 역사 공부해 보니까 동양도 또한 죄수 부대를 운영한 사실이 중국 기록에는 제법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록에는 제가 못 봤는데 더 폭이 넓습니다. 서양에. 자, 지금 이렇게 와그너 그룹으로 북한산 무기가 가도록 유도하고 있죠. 이 중에는 아직 미사일이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갈 수 있다. 저는 그래서 북한판 이스칸데르가 러시아에 가는 걸 지켜보자는 주장을 러우 전쟁 개전 초기부터 주장했었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의 K 방산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자는 주장을 일찌감치 했었습니다. 근데 그건 실현되지 않고 폴란드란 나라에 제공하면은 폴란드는 자기네가 갖고 있던 러시아제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면서 3쿠션 방식으로 한국도 사실은 개입하고 있죠. 네. 제가 이제 러우 전쟁은 제2의 러일 전쟁이고, 이제 우크라이나의 동토가 녹기 전에, 땅이 딱딱하기 전에 우크라이나가 총반격을 할 거다. 빼앗긴 영토를 되찾기 위해서.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지금 거기에 합당한 보도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사상 최대의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합니다. 25억 달러어치에 해당되는 전쟁 물자를 제공합니다. 근데 어떤 물자냐 봤더니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제 눈에 보이는 건 그렇습니다. 어떤 무기인가 하면은 스트라이커 장갑차 90대, 브래들리 장갑차 59대, M랩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 이렇게 장갑차나 전차가 가다 보면은 대전차 지뢰를 밟아요. 그럼 빵 터지면 이건 날아갑니다. 그 미국에서 험비라고 하는 전투 차량이 있죠. 그건 찌푸인데 일반 찌푸가 아니라 굉장히 장갑차 이상으로 단단한 겁니다. 그 차도 가다가 대전차 지뢰 밟으면 빵 날아갑니다. 근데 그 밑바닥에 굉장히 육중한 방호막을 해놓으면 꽝 밟아도 안 날아가는 거죠. 그게 M랩, 주례 방호 장갑차라고 번역하는 M랩이라고 합니다. 그걸 50세대, 험비를 350대. 일반 지프가 아닙니다. 험비는 일반 장갑차는 앞에 조만한 창으로만 보고 운전하기 때문에 좌우를 잘 못 보죠. 그래서 장갑차 장이나 전차도 마찬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좌우를 봐주면서 오른쪽 왼쪽으로 가 지시해서 운전하는데, 험비는 지프랑 비슷하게 유리창이 큽니다. 보고 가는데 굉장히 방탄이 잘 돼 있죠. 아주 좋은 차량입니다. 350대 등을 보냅니다. 따로 이런 차량들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무한 궤도를 쓰지 않기 때문에 속도가 매우 빨라서 진격이 매우 빠르다는 겁니다. 그 미국은 이미 브래들리 장갑차를 50대 지원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보내는 거 다 합치면은 이게 기갑여단이면은 기갑사단 3분의 1개는 안 되지만은 3분의 1을 갖추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이 운영할 수 있는 공격핵이나 수송헬기를 잡을 수 있는 어벤저 휴대용 미사일이라든지 또 이런 무기를 주고요. 그 다음에 또 아주 기똥찬 무기를 줍니다. 하이마스를 줍니다. 하이마스가 HIMARS인데 하이마스가 뭔가 하면 지금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중에 MLRS, 우리말로는 다연장 로켓입니다. 12발의 로켓단을 두루룩 한꺼번에 쏘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 MLRS 차량에다가 에이타큼스라고 하는 미사일 2발을 올려 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MLRS는 한 40에서 60km밖에 안 날아가지만 에이타큼스는 300km 이상을 날아가서 초토화시키는 미사일이 됩니다. 전술 미사일이 됩니다. 하이마스는, 근데 MLRS는 이렇다 보니까 탱크처럼 무한궤도로 돼 있고 무거워요. 하이마스는 에이타킴스 같은 미사일은 쏘지 못하고 로켓만 쏘는데 가볍게 만든 겁니다. 때문에 미군의 대형 수송기인 C-17은 물론 C-130 같은 전술 수송기에도 실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요, 이라크 전쟁 하기 전부터 불이 나는 거는요, 불 났을 때 불이 작잖아요. 그때 얼른 가서 끄면 제일 좋죠. 커진다 하면은 막 전 세계 소방관이 달려도 힘들어지잖아요. 전쟁도 비슷합니다. 초기에 가서 적이 들어왔을 때 적을 탁 깨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과거에 큰 전쟁에 대비해서 아주 중무장한 부대를 많이 만들어 뒀는데, 그게 아니다.
빨리 달려가서 박살내는 가벼운 부대를 만들자 하고 스트라이커 부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쓰는 그 부대는 빨리 날아가야 되니까 비행기로 가요. 과거에 중무장한 미국 군단 사단들은 전차, 장갑차 크기 때문에 배로 갔는데 몇 달 걸리는데 비행기로 하루 만에 내서 바로 작전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서도 바퀴가 훨씬 빨리 가거든요. 바퀴로 된 장갑차, 바퀴로 된 뭐 자주포 이렇게 가는 게 스트라이커 부대입니다. 그리고 이 부대도 MLRS가 필요한데 MLRS가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가벼운 MLRS가 하이마스입니다. 이러한 하이마스를 이번에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 미국은 자기네가 지금까지 한 15년에 20년에 걸쳐 만들어 온 스트라이커 부대들을 파견하는 거예요. 대신에 전차는 안 보내겠다. 전차는 스트라이커 부대의 주력이 아니거든. 아까 말한 대로 장갑차, 하이마스, 험비, 엠랩 이런 게 주로 기동 무기입니다. 한번 실험해 보겠다는 거죠. 사용은 우크라이나군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차가 있어야죠. 러시아 군대가 전차가 있으니까. 근데 전차는 나토에서 지원하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유럽에서 가장 큰 전차 강국이 결국은 독일하고 프랑스인데, 특히 독일의 전차가 좋죠. 레오파드가 좋은데 독일 전차를 유럽 국가들이 많이 샀어요. 근데 독일은 지금 미국이 에브람스 전차를 주면은 자기도 레오파드 전차를 제공하겠다고 미국을 걸고 넘어지고 있어요. 전차 주는 건 약간 부담을 느끼는지 아니면은 미국과 같이 가야 어찌됐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러고 있습니다. 독일 전차를 산 나라들도 독일이 주면 우리도 주겠다, 우크라이나 주겠다 그러고 있는데 아마 이거는 마지막 협상인 것 같아요. 미국과의. 미국은 아마 전차는 안 주고 유럽 국가들이, 독일도 이제 우리 체력을 최선을 다했는데 미국 때문에 할 수 없이 보내기로 했다 이렇게 명분을 러시아에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쇼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군이 각국으로부터, 지금은 영국, 하다못해 덴마크 군대는요, 대한민국 군대에 비하면 군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웃기는 사람들은 UAE의 주적은 이란이라 그런 거 같다고 막 떠드는데, 사실 국제사회에서 이란이나 UAE는 덜하지만 이란은요, 2류, 3류 국가고 대한민국은 1류 국가입니다. 근데 뭐 그걸 가지고 그렇게 그냥 우리를 야단치는, 대한민국 1류를 야단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는데, 저거 보이면 찌질이들이죠. 덴마크는 대한민국에 잽이 안 되는 나라인데 그 나라도 자기네 전차를 보내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155mm K9 전차가 있다면 스웨덴은 아처 K9 장갑차가 있다면, 자주포가 있다면 걔네는 아처가 있는데 아처를 보내겠다. 각 나라마다 자기네가 보유한 무기를, 자기네 국산 무기도 보내고, 스웨덴은 원래 중립국을 표방한 나라인데 다 보내고 있죠. 이렇게 해서 다국적군이 사람은 안 들어가지만 무기를 다 줘서 자기네 무기들 오래된 거 소비도 시키고 한번 성능도 검토하고 그렇게 하는 거겠죠. 이러한 전투를 이제 이번 겨울이 끝나기 전에, 즉 우크라이나 땅이 진흙벌이 되기 전에 하려는 거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또 전차를 갖고 이제 공격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러시아 공격이 이 물자가 원활치가 않죠. 지금 전차에도 뭐 베어링 들어가고 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일체 못 가도록 스스로 준비하도록 꽉 미국이 쪼이고 있죠. 근데 이제 와그너 전투가 다르고 러시아군 전투가 다르니까 둘이 또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제 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CIA 국장이, 지난번에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의 의회에 가서 연설을 했는데 CIA 국장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서 러시아에 대한 정보를 총 브리핑까지 했어요. 이제는 이제 2차 대전 때 많이 봤듯이 쿠르스크 전투처럼 우크라이나 대평원에서 러시아 기동군하고 우크라이나 기동군 이 전면적으로 붙으면서 결전으로 갈 겁니다. 저는 이 전투에서 우크라이나가 상당 부분 빼앗긴 영토를 회복할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러한 와그너를 지원하고 있는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되고 전쟁을 일으킨 건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항복시켰다면은 미국 힘이 밀리는 거기 때문에 이란이 중동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거나 뭔가 더 남예멘 후티 반군을 지원해서 예멘 사태를 더 공격적으로 복잡하게 만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유럽에서 지금 시범 케이스로 벌어진, 그것도 직접 종주국인 러시아가 깨지고 있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이란도 겁먹고 한국 대통령이 UAE의 주적은 이란이다라고 한 걸 갖고 찡찡대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중국이 상당히 호전적으로 나왔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고전을 하니까 중국이 바람만 피우고 대만을 못 때리고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저는 중국이 대만 치기 어렵다고 봅니다. 대만도 강국이고 그 뒤에 있는 미국도 더 강국이니까 못 칩니다. 북한도요, 뭐 핵실험하니 어쩌고 하지만 쉽게 한국을 못 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대만은 큰 지원을 안 했습니다. 자기네 위협이 크니까 받고 있네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한테는 비전투 무기를 줬지만 전쟁 물자는 폴란드한테 수출하면서 간접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제가 알기로는 폴란드나 나토 국가에 무기를 팔았다는 얘기는 저는 못 들었습니다. 대만 보다가는 대한민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훨씬 더 많이 개입했고 미국이 보기에는 중요한 동맹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짓을 안 했으면 북한한테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반격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침공당하는 건 미국이 좌시합니다. 에다가 우리 윤 대통령이 UAE 방문해서 UAE 주적은 이란이다 라고까지 하는 바람에 신뢰도가 더 올라간 거죠. 아주 뭐 약간의 실수일 수도 있지만 이게 빗맞은 홈런입니다. 아주 잘 된 겁니다. 근데 딱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막 떠드는 거 보게 되면 그 다음 뒷말이 뭐였어요? 윤 대통령이 UAE 주적은 이란이고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 그런 우리의 주적인 북한하고 내통하면서 많이 시덕거렸던 게 민주당과 문재인 세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자들이 그걸 갖고 더 날뛰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점점 안 통하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은 실수까지도 히트작이 되면서 오히려 우리의 안보를 강화했다. 조만간 이렇게 되면은 아마 폴란드가 정식으로 대한민국산 현무 미사일을 수입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제가 누차례 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 이제 카이에 강 사장께서도 대통령을 따라 UAE하고 스위스 다보스까지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강구영 사장한테도 몇 차례 말씀드렸고 그랬는데 폴란드가 필요로 하는 F-50을 단자기를 만들어라. 지금 전 세계에 싼 전투기를 미제 F-5가 보급돼 있었 4,000대 이상 돼 있었는데 그게 지금 다 도태되고 있잖아요. 우리도 거의 없잖아요. 근데 후속기가 없습니다. 근데 FA-50은 조종사 만드는 훈련기에서 파생된 거라서 자리가 2개거든. 그걸 1개로 줄이고 그 공간에 무기와 기름을 실으면 더 많이 날아가고 더 많이 때릴 수 있죠. 그리고 롱바디로 만들고 엔진을 크게 하면 더 큰 전투기가 되죠. 그러면 그게 굉장히 고급 전투기는 아니지만은 고급 전투기는 시장이 작고 저급 전투기는 시장이 크거든요. 그러면 한국 항공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걸 제가 많이 제의했었는데 그걸 지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수를 누리는 거죠. 자, UAE의 주적은 이란, 윤석열 대통령의 한마디가 대한민국을 위기로부터 구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국제정치입니다. 춘계 대전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 그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미국은 한 20년간 만들어 온 스트라이커 부대, 신속 기동군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침공했다가 요건 바가지로 먹고 미국의 몰모트가 되고 있다. 이 꼴을 보고 있는 북한은 이제 러시아에 약간은 돈을 벌고 있겠지만 북한과 이란과 중국은 침공을 못한다. 아주 시범 케이스로 러시아가 터졌기 때문에 이게 국제정치입니다. 긴 강의였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